오늘은 기드 모파상의 쓸모없는 아름다움을 읽어드립니다. 쓸모없는 아름다움은 번영과 평화 속에서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기가 시작된 1980년 발표작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 상류 사회의 한 부부입니다. 아내는 아름답기 그지없고 백작인 남편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은 자부심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들의 눈에는 사소해 보였을 부부간의 말다툼 끝에 아내가 남편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길지도 않은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 변화는 이 부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남겼을까요? 도대체 그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아름다움. 원작 기드 모파상. 번역 노벨라. 1. 6월이 끝나가는 어느 날 오후 5시 반경.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넓은 안뜰 깊숙이 스며들고 있을 때 아름다운 검은말 두피리 끄는 매우 우아한 빅토리아 마차 한 대가 저택 앞에 멈춰섰다. 마스카레 백작 부인이 현관 계단을 내려오고 있을 때 외출해서 돌아오던 남편이 마차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는 백작의 얼굴이 다소 창백해졌다. 백작 부인은 무척 아름다웠다.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으며 타원형 얼굴에 상아 같은 피부, 회색빛의 큰 눈,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그녀는 남편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은 채, 아니 그가 거기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듯이 바로 마차에 올랐다. 그 태도가 어찌나 기품 있고 당당했던지 오랫동안 남편의 마음을 잠식해온 격렬한 질투심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백작은 곧장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책 나가요? 그녀는 경멸이 스민 어조로 짧게 대답했다. 보면 아실 텐데요. 블로뉴 숲으로? 그럴지도 모르죠. 함께 가도 되겠소? 마차는 당신 소유 아닌가요? 그녀의 말투에 백작은 놀라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마차에 올라 아내 곁에 앉으며 그가 말했다. 블로뉴 숲으로. 하인이 재빨리 마부 옆자리로 뛰어오르자 말들은 언제나처럼 고개를 흔들며 경쾌하게 걸음을 옮겨 거리로 접어들었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작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부인의 완고하게 굳은 표정에 감히 말을 붙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교묘하게 마치 우연인 듯 장갑 낀 부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슬쩍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혐오를 드러내듯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 몸짓이 얼마나 단호하고 차갑던지 평소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백작이었건만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부인을 불렀다. 가브리엘. 왜요? 당신 무척 사랑스러워 보이는군.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차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앉은 부인은 심기가 상한 여왕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개선문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긴 대로 끝에 우뚝 선 기념비는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아치를 드러내고 해는 불꽃가루를 흩뿌리며 그 위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햇빛이 마구의 은장식과 유리램프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가운데
마차들의 행렬은 도시와 블로뉴 숲을 향해 두 갈래로 흘러가고 있었다. 가브리엘, 여보.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던 부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제발 가만 좀 두세요. 이젠 마차 안에서조차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건가요? 백작은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척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오늘처럼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소. 부인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이르러 있었다. 그녀는 분노를 터뜨리듯 말했다.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맹세하건대 이제 난 다시는 당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겠어요. 어안이 벙벙해지며 화가 난 백작은 그의 광포한 기질이 고개를 들자 이렇게 외쳤다. 그게 무슨 말이여? 그의 말투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명령하는 주인의 말투였다. 부인은 마차 바퀴가 요란하게 구르는 소리 속에서 하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요? 역시 생각했던 대로군요. 그럼 다 말해볼까요? 말해보시오. 당신의 끔찍한 이기심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슴에 눌러두고 살아온 모든 것을 말해달라는 건가요? 백작의 얼굴은 놀람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를 악문 채 으르렁거리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전부 말해보시오. 백작은 큰 키에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였다. 커다랗고 붉은 수염을 기른 잘생긴 남자이며 귀족이었고 사교계에서 이름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이제 마차가 출발한 뒤 처음으로 백작 부인은 몸을 돌려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듣기 거북한 말도 좀 나오겠지만 난 이미 모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은 특히 당신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백작 역시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말했다. 정신이 나갔군. 아니요. 난 이제 더는 당신이 지난 11년 동안 내게 강요해온 모성이란 형벌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겠어요. 나도 사회 속에서 당당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요.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요. 모든 여자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요. 백작은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더듬거리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아, 아니죠. 당신은 내 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막내를 낳은 지 이제 3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아직도 아주 아름답죠.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몸매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도요. 방금 현관 앞에서 나를 보고 당신이 알아차렸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또 내가 임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30살이에요. 아이는 7이나 낳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는데 당신은 이런 생활이 앞으로 10년쯤 더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당신은 질투심을 버릴 테죠. 백작은 부인의 팔을 붙잡아 당기더니 움켜쥐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는 건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소. 하지만 난 끝까지 말할 거예요. 당신에게 할 말을 전부 다 할 때까지요. 당신이 나를 막으려 한다면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마부석에 앉아있는 하인들이 들을 수 있게요.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을 마차에 타게 한 거예요. 이 증인들 덕분에 당신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하고 스스로를 억제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난 늘 당신에게 반감을 느껴왔어요. 그리고 그걸 언제나 당신에게 보였죠.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무슈. 당신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나와 결혼했어요. 당신이 부자라는 이유로 궁핍한 형편에 있던 내 부모에게 압력을 넣어 눈물로 거부하는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국 나를 당신에게 내주게 했던 거죠. 당신은 나를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다 나는 당신 소나기에 들어가자마자 배우자로 당신 곁에 붙어 살게 되자 나는 당신이 강압과 위협으로 결혼을 밀어붙였던 일은 잊고 그저 헌신적인 아내가 되어 당신을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랑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 어떤 인간보다 지독하게. 비열하고 천박한 염탐꾼 같은 질투죠. 그것은 당신에게도 치욕이었고 내게도 치욕이었어요. 결혼한 지 8달도 안 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내가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했고 심지어 그것을 내게 직접 말하기까지 했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과 나를 향한 사람들이 호감, 살롱에 초대되고 신문에서는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들 중 하나라고 불리는 것을 당신 힘으로 막을 수 없자 당신은 내 주변에 숭배자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생각을 해냈죠. 내가 남자들에게 역겨운 존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아이를 낳게 만들어 평생을 임신과 출산 속에서 보내게 하겠다는 생각.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한동안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당신은 심지어 그걸 당신 누이에게 자랑까지 했잖아요. 당신 누이가 직접 내게 말해주었어요. 그분은 나를 아끼고 있었고 당신의 그 무례하고 상스러운 태도에 몹시 분노했으니까요. 지난날 당신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죠. 11년 동안 당신은 나의 모든 사교 생활을 포기시키고 단지 당신 아이들의 어머니로만 살게 했어요. 그러다 당신이 내게 실증나면 나를 시골로 보냈죠. 들판과 초원뿐인 당신 가문의 성으로.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난 여전히 젊고 예쁘고 조금 더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시선을 끌며 찬미자들에게 둘러싸였죠. 이제야 조금은 부유한 젊은 사교계의 여인답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당신은 또다시 질투에 휩싸여 바로 지금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추하고 비열한 욕망으로 다시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은 나를 차지하려는 욕망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신을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당신이 바란 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다가 나는 그 혐오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죠.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면서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내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아이들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어 아이들에게 집착하더군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도 혐오하고 또 비열하게 의심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애정을 느꼈죠. 내가 몸매의 균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할 때면 그 의심도 잠시 누그러지곤 했지만요. 난 당신에게서 그 기쁨을 수도 없이 알아봤어요. 당신의 눈에서도 보았고 왜 그런지도 짐작했죠.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당신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겐 아이들이 승리 그 자체였으니까요. 나에 대한 승리, 나의 젊음에 대한, 나의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매력에 대한 승리. 그리고 내게 쏟아지던 찬사들, 또 주변에서 속삭이는 나에 대한 감탄의 말들까지 모두 당신이 이긴 거죠. 당신은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죠. 아이들을 앞세워 마차로 블로뉴 숲으로 드라이브를 가고
옥모랑시에서 당나귀를 태워주고 낮 공연 연극에도 데려가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당신을 보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겠죠. 참 좋은 아버지군. 그리고 그들이 여기저기 그렇게 퍼뜨릴 테고요. 백작이 짐승처럼 거칠게 부인의 손목을 움켜쥐더니 너무나 세게 비트는 통에 백작 부인은 고통으로 인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러더니 백작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해. 알아들어? 방금 당신이 한 말은 어머니로서 수치스러운 말이야. 그리고 넌 내 거다. 나는 주인이다. 내 주인이지. 난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때에 너에게 강요할 수 있다. 게다가 법도 내 편이다. 크고 힘센 그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으스러뜨리려고 했다. 그녀는 고통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그 쇠로 된 바이스 같은 손에서 손가락을 빼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고통으로 숨이 거칠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더 강한지 알겠지. 그가 말했다. 백작이 손을 조금 느슨하게 하자 부인이 물었다. 당신은 내가 신앙심이 깊은 여자라고 생각하나요? 그는 놀라서 더듬거렸다. 그렇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제단 앞에서 거짓으로 맹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와 함께 교회에 가주겠어요? 왜?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갈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좋소. 백작 부인은 마부석을 향해 소리를 높였다. 필립! 마부는 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몸만 조금 기울여 부인의 지시를 들었다. 생 필리프 뒤로 성당으로 가요. 볼로뉴 숲 입구까지 와 있던 빅토리아 마차는 방향을 돌려 다시 파리로 향했다. 부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차가 멈추자 백작 부인은 마차에서 뛰어내려 교회로 들어갔지만 백작은 거리를 두고 부인의 뒤를 따랐다. 부인은 성가대석 바로 앞까지 곧장 걸어가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뒤에 서 있던 백작은 그녀가 울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인들이 가슴에 사무치는 슬픔으로 소리 없이 우는 그런 울음이었다. 처음에는 어깨가 들썩거리더니 마침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절제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 백작이 부인의 어깨를 건드렸다. 부인은 마치 그 손길에 댄 것처럼 벌떡 일어나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은 이것이에요. 난 당신이 내게 어떻게 해도 조금 더 두렵지 않아요. 원한다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죠. 당신 아이들 중 한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단 한 명만. 여기서 듣고 계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것만이 당신의 포악한 남성적 압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복수이고 나를 파멸시킨 강제 임신에 대한 보답이에요. 상대가 누구냐고요? 그건 당신이 결코 알 수 없어요. 모두를 의심하겠죠, 당신은. 하지만 결코 알아낼 수 없어요. 난 그에게 사랑도 즐거움도 없이 나를 허락했죠. 오로지 당신을 배신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그도 나를 임신시키더군요. 어느 아이냐고요? 그것 또한 당신은 절대 알 수 없어요. 난 7을 낳았어요. 맞춰보시죠. 나는 나중에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속여서 남편이 모르면 그건 복수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오늘 고백하게 만들었군요. 이게 다예요. 백작 부인은 열려있는 교회 문으로 서둘러 빠져나가며 남편의 급한 발걸음이 쫓아올 거라고 예상했다. 감히 이런 도전을 받았으니 그는 주먹을 휘둘러 나를 바닥에 쓰러뜨릴 테지.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부인은 마차가 서 있는 곳까지 왔다. 비통함과 공포로 숨이 막힌 채 그녀는 한 걸음에 마차에 뛰어올라 소리쳤다. 집으로! 말들은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떴다. 2. 마스카레 백작 부인은 자신의 방에서 마치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가 사형의 순간을 기다리는 듯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 오기는 했을까? 독재적이고 불같은 성미에 어떤 폭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집안은 고요했고 매 순간 부인은 시계를 확인했다. 부인의 하녀가 저녁 식사를 위해 옷을 갈아입는 부인을 돕고 방을 나갔다. 8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와 거의 동시에 2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집사가 들어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백작은 돌아오셨나? 예, 마님. 백작께서는 식당에 계십니다. 잠시 부인은 오래전에 사두었던 작은 권총을 챙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 모두 식탁에 함께 앉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냄새 맡는 안정제 한 병만 챙겼다. 백작은 약간 의례적인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의를 갖추고 자리에 앉았다. 3명의 아들들은 가정교사인 마르탱 신부와 함께 그녀의 오른쪽에, 3명의 딸들은 영국인 가정교사 미스 스미스와 함께 그녀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 이제 3달이 된 막내 아이는 유모와 함께 위층에 남아 있었다. 마르탱 신부가 평소처럼 식전 기도를 하고 나자 식사가 시작되었다. 백작 부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의 동요 때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백작은 3 아들을, 다음에는 3 딸을 한 명 한 명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불안하고 괴로운 표정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백작이 와인 잔을 밀어내는 바람에 잔이 깨지고 포도주가 식탁보에 쏟아졌다. 잔이 깨지는 작은 소리에 놀란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2 사람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러고는 신경이 곤두선 채 마치 발사된 총알처럼 빠르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마르탱 신부는 알 수 없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대화를 시도했다. 그가 이런저런 화제를 꺼내보았지만 헛된 일이었다. 백작 부인은 여자의 섬세한 눈치와 사교계 여인의 본능에 따라 2-3번 대답을 해보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적당한 말을 찾을 수 없었고, 접시와 칼, 포크가 내는 작은 소리만 들리는 넓은 식당의 고요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갑자기 백작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여기 당신 아이들 앞에서 방금 나에게 한 말이 사실이라고 맹세하겠소? 피 속에서 숙성되고 있던 증오가 갑자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부인은 조금 전 남편의 시선을 맞받아보던 그 단호함으로 2 손을 들어 올려 오른손은 아들들을, 왼손은 딸들을 가리킨 채 망설임 없이 확고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이들을 걸고 맹세하겠어요.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백작은 벌떡 일어났다. 그는 격분한 몸짓으로 식탁 위에 냅킨을 내던지더니 몸을 획 돌려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는 말 한마디 없이 방을 나갔다. 부인은 마치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얘들아, 아버지가 방금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말아라. 조금 전까지 몹시 화가 나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괜찮아지실 거다. 그러고는 마르탱 신부와 미스 스미스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건넸다. 어린 마음을 달래주는 어머니들만이 지닌 부드럽고 다정한 태도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부인은 거실로 들어갔고 아이들 모두 그 뒤를 따랐다. 부인은 큰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들도록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고 잘 시간이 되자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오래도록 입을 맞추어 주고 나서 혼자 자기 방으로 갔다. 부인은 기다렸다. 백작이 올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곁에 없는 지금 세상 물정을 아는 여자가 자기 목숨을 지키듯 스스로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장전된 작은 권총을 드레스 주머니 속에 넣었다. 시간이 흘러갔다. 시계가 몇 번이나 종을 쳤고 집안의 모든 소리는 잠잠해졌다. 거리의 마차들이 여전히 덜커덩거리며 지나갔지만 덧문과 커튼이 닫힌 창문 너머로 그 소리는 희미하게만 들려올 뿐이었다. 부인은 신경이 곤두선 채 남편을 기다렸다. 그에 대해 어떤 두려움도 없었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의 승리한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다. 남편의 남은 삶의 매 순간을 끊임없이 괴롭힐 방법을 이미 찾아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첫 새벽의 희미한 빛이 커튼 아래로 스며들 때까지도 백작은 그녀의 방으로 오지 않았다. 그때서야 부인은 놀라움을 느끼며 깨달았다.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문을 잠그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둔 뒤 마침내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또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침이 되어 하녀가 차를 가져오면서 백작이 보낸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서 남편은 한동안 긴 여행을 떠난다며 추신해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는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3. 오페라 극장에서의 일이다. 악마 로베르 공연의 막과 막 사이였다. 모자를 쓴 채 자리에서 일어서 있는 남자들이 조끼 사이로 드러난 흰 셔츠 앞섭에는 금과 보석 단추가 번쩍이고 그들의 시선은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된 드레스 차림의 여자들로 가득한 박스 좌석을 향해 있었다. 환하게 불이 밝혀진 그 공간에서 여자들은 마치 온실의 꽃처럼 활짝 피어 있었다.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들의 아름다운 얼굴과 하얀 어깨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피어난 듯 돋보였다. 두 친구가 오케스트라를 등지고 서서 그 우아함이 가득한 박스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매력과 보석, 사치와 허세가 뒤섞인 화려함이 대극장 곳곳에 전시되듯 펼쳐져 있었다. 로제 드 살리스가 베르나르 그랑댕에게 말했다. 마스카레 백작 부인을 좀 보시죠. 여전히 아름답지 않나요? 연배가 많은 그랑댕이 오페라 글라스를 들어 맞은편 박수석에 앉아있는 키 큰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도 매우 젊어 보였고 눈에 띄게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극장 곳곳의 시선을 끌고 있는 듯 했다. 상아빛의 창백한 피부는 마치 조각상 같았고 검은 머리 위의 작은 다이아몬드 왕관은 한 줄기 빛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던 베르나르 그랑댕이 장난기 어린 그러나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아름답다고 할 만하지. 몇 살쯤 되어 보이나요? 잠깐, 내가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 나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어린 나이에 사교계에 데뷔했을 때도 직접 보았으니까. 그녀는 36이요. 말도 안 됩니다. 확실하오? 25처럼 보이는데요. 아이를 7이나 낳았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게다가 7아이 모두 다 잘 자라고 있어. 그녀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니까. 가끔 그 집에 가보는데 아주 조용하고 기분 좋은 집이요. 그곳에서는 사교계 한가운데서도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묘한 광경을 볼 수 있지. 참 이상하군요. 그런데 그녀에 대해 어떤 소문도 없었습니까? 전혀. 하지만 남편은요, 그는 좀 별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사건이 하나쯤 있었을 거요. 가정에서 벌어지는 작은 드라마 말이요. 사람들이 짐작은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고 그래도 꽤 그럴듯하게 추측하게 되는 그런 일 말이요. 그게 뭡니까? 나도 정확히 아는 건 없소. 마스카레는 한때 모범적인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 그가 좋은 남편으로 지내던 시절에는 성질이 몹시 고약해서 괴팍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곤 했지. 그런데 지금처럼 방탕하게 살기 시작한 뒤로는 오히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소. 하지만 아마 마음속에 무언가 괴로움이 있는 모양이요. 속을 좀 먹는 벌레 같은 것 말이요.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부쩍 늙어 보이거든. 그 뒤 두 친구는 몇 분 동안 철학자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되거나 처음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육체적인 반감 때문에 생겨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부 사이의 비밀스러운 고통들에 대해서였다. 그러다가 여전히 오페라 글라스로 마스카레 부인을 보고 있던 로제드 살리스가 말했다. 저 부인이 7아이의 어머니라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맞아요. 11해 동안 아이를 낳았지. 그러고 나서 30이 되자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소. 사교계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오. 보아하니 앞으로도 꽤 오래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소. 여자들이 가엾네요. 왜 가엾다는 거요? 왜라뇨? 저런 여인이 11해 동안이나 어머니로 살아야 했다니요. 그건 지옥이죠. 젊음도 아름다움도 화려한 삶에 대한 꿈도 모두 출산이라는 자연의 법칙에 받쳐진 셈 아닙니까? 여자를 단순히 아이 낳는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법칙 말입니다. 어쩌겠소. 그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야말로 인간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병과 노화 속에 살다가 결국 번식하고 죽도록 만든 존재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의 의도에 그대로 굴복하지 않았죠. 인간은 노래하고 시를 짓고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과학으로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세계의 우아함과 신비를 덧붙여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교활한 신에 대한 훌륭한 반격이죠. 남자는 사랑을 시로 장식해왔고 그로 인해 여자는 종종 육체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평범한 남자라면
법칙에 따라 짝짓는 동물처럼 아이를 낳을 뿐이죠. 저 여인을 보세요. 저렇게 보석 같고 진주 같은 여인이 말입니다. 아름답게 태어나 사람들이 찬탄과 환대 속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인이 마스카레 백작이 상속자를 낳기 위해 11해나 인생을 보내야 했다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베르나르 그랑댕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 말에도 일리는 있소. 하지만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요. 살리스는 더욱 흥분해서 말을 이었다. 제가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신을 우주 어딘가에서 끝없이 씨앗을 흩뿌리는 거대한 창조 기관처럼 상상합니다. 마치 한 마리 물고기가 바다에 수많은 알을 퍼뜨리듯 말입니다. 신은 창조하는 것이 자신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연한 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잠깐 벌어진 사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계는 애초에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살리스의 유별난 사고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그랑댕이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인간의 정신이 신의 맹목적인 창조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 건가? 물론입니다. 뇌 속 신경이 우연히 작용하면서 생긴 현상일 뿐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정말 인간의 정신을 의도했다면 우리가 살 세상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이 세계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동물들을 위해 마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숲과 들판, 모든 것이 사실은 짐승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동물들은 먹고 사냥하고 서로 잡아먹으며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는 극장 안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많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장신구와 침대, 마차와 기차, 음식과 예술을 만들었고 과학과 시도 만들어냈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우아함과 즐거움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이 극장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또 하나의 세계 아닙니까? 신의 섭리는 예견도 이해도 못하고 오직 자신의 정신세계에만 갇혀있는 우리, 바로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나 바로 그 늘 만족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하찮은 동물, 그 인간만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 말입니다. 살리스가 계속했다. 저 여인을 보십시오. 마스카레 백작 부인 말입니다. 신이 의도한 대로라면 저 여인은 벌거벗은 채 동굴에서 살거나 짐승 가죽을 걸치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모습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렇게 훌륭한 아내를 곁에 두고 게다가 7번이나 아이를 낳게 할 만큼 무리하게 굴어놓고서도 왜 저 야만적인 남편은 갑자기 그녀를 떠나 타락한 여자들을 쫓아다니는 걸까요? 누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랑댕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 친구, 아마 이유는 아주 간단할 걸세. 자식을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지. 가정 경제를 생각하다 보니 자네가 철학자로서 말한 바로 그 결론에 도달했을 걸세. 바로 그때 산막을 위해 막이 올랐다. 두 사람은 무대를 향해 돌아서더니 모자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마스카레 백작과 백작 부인은 오페라에서 돌아오는 마차 안에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갑자기 남편이 입을 열었다. 가브리엘, 무슨 일이죠?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지난 6해 동안 나에게 가해온 그 끔찍한 벌 말이오.
어쩌라는 거죠?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말해 주시오. 절대 못해요. 생각해 보시오. 이제 나는 아이들을 볼 때나 그 애들이 내 곁에 있을 때나 이 의심 때문에 마음이 짓눌린단 말이오. 어느 아이인지 말해줘요. 그러면 당신을 용서하고 그 아이를 다른 애들과 똑같이 대하겠다고 맹세하오. 그럴 권리가 나에게 없어요. 당신은 이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모르겠소? 나를 갉아먹고 있는 이 생각도, 내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질문도,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 질문 말이오. 나는 미쳐버릴 지경이오. 그렇게까지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지독하오. 그토록 괴롭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 곁에서 이런 끔찍한 삶을 계속하고 있었겠소. 더 끔찍한 건 아이들 가운데 내 자식이 아닌 아이가 하나 있다는 그 사실이오. 그 생각 때문에 나는 다른 아이들까지 사랑할 수 없게 되었소. 정말 많이 괴로웠군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그러자 그는 애써 눌러온 슬픔이 배어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내가 매일같이 말하지 않았소. 나에게 이건 견딜 수 없는 고문이라고.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과 아이들 곁에 남아 있었겠소? 아, 당신은 나에게 너무도 끔찍하게 굴었소. 내 마음의 모든 애정을 나는 아이들에게 쏟아 부었소. 그건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나는 아이들에게 옛날식 아버지였소. 그리고 당신에게도 전통적인 남편으로 살아왔소. 그런 삶이 내게는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래, 인정하겠소. 당신은 나를 지독히도 질투하게 만들었소. 당신은 나와는 다른 부류의, 다른 영혼을 가진, 다른 것을 원하는 여자이니 말이오. 아, 당신이 내게 했던 말들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았소. 당신을 죽이지 않은 건 그렇게 해버리면 영영 알아낼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니, 당신의 아이들 가운데 누가 내 아이가 아닌지를. 나는 기다렸소.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괴로웠소. 난 더 이상 아이들을 마음 놓고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오. 다만 아마도 큰아이 둘은 아니겠지. 이젠 더 이상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내 곁으로 부르거나 입을 맞출 수도 없소. 무릎 위에 앉혀놓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되어 이해가 아닐까? 지난 6해 동안 난 당신에게 흠잡을 데 없이 처신해왔소. 심지어 다정하게 굴고 당신 비위까지 맞춰가며 지냈소. 여보, 진실을 말해주시오. 그러면 절대로 다시는 당신에게 모질게 굴지 않겠다고 맹세하오. 백작은 어둠에 잠긴 마차 아니었지만 부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이 느껴졌다. 이제는 그녀가 입을 열 것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는 재촉하듯 말했다. 부탁이오. 제발 말해주시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다.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그 끝없는 모성의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당신을 내 곁에서 떼어낼 방법은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신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도 거짓 맹세를 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을 배신한 적은 없어요. 백작은 어둠 속에서 부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날 블로뉴 숲에서의 끔찍했던 그날처럼 그녀의 팔을 세게 움켜쥐며 더듬거리듯 말했다.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러자 백작은 슬픔에 휩싸여 신음하듯 말했다. 이제 끝나지 않을 새로운 의심이 또 시작되겠군. 그때가 거짓말이요? 아니면 지금이 거짓말이요? 지금 당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요? 이런 일을 겪고서 어떻게 여자를 믿을 수 있겠소? 나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소. 차라리 당신이 자크다 아니면 잔느다 하고 말해주는 편이 나았을 거요. 마차가 집 안뜰로 들어서더니 계단 앞에 멈춰 섰다. 백작은 늘 하던 대로 먼저 내려 아내에게 팔을 내밀어 계단을 오르도록 인도했다. 두 사람이 현관에 올라서자 그가 말했다. 잠깐만 더 이야기해도 되겠소? 그러자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고 하인은 다소 놀란 듯한 기색으로 초에 불을 밝혔다. 하인이 방을 나가고 두 사람만 남자 백작이 말을 이었다. 내가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겠소? 나는 당신에게 말해달라고 수천 번 애원했소.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입을 다문 채 철벽처럼 조금도 굽히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는 거요? 6해 동안이나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믿게 내버려 두었단 말이오. 아니야,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나를 불쌍히 여겨서겠지. 그러자 백작 부인이 진지하고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난 6해 동안 나는 아이를 4은 더 낳았을 거예요.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아, 그녀가 말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까지 어머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낳은 아이들의 어머니로 그 아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문명세계에 사는 여자예요, 무슈.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단지 세상을 채우기 위해 아이 낳는 존재로 사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백작은 부인의 두 손을 붙잡았다. 한마디만, 가브리엘, 진실을 말해주시오. 방금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욕되게 한 적 없어요. 백작은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던가. 차갑게 맑은 하늘 같은 회색 눈, 그리고 검은 머리 위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왕관은 마치 빛으로 된 고리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백작은 어떤 직감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 고귀한 여인은 단지 종족을 이어가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안에 쌓여온 복잡한 욕망들이 빚어낸 낯설고도 신비로운 산물이었다. 그 욕망들은 본래의 어쩌면 신성하기까지 한 목적에서 벗어나 형체도 분명하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아름다움을 조차 방황해온 것이었다. 이런 여인들이 있다. 오직 우리의 꿈속에서만 피어나는 여인들. 문명이 부여한 모든 시적인 속성으로 장식된 존재. 이상적인 사치와 교태와 미적인 매력으로 감싸여진 존재.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는 살아있는 하나의 조각상 같은 여인. 그녀 앞에 백작은 멍하니 서 있었다. 너무 늦게 그리고 어렴풋하게 깨닫게 된 그 사실에 넋이 나간 듯 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질투했었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채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믿겠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는 정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소. 부인이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제 우린 친구인가요? 백작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요, 친구요. 고맙소, 가브리엘. 방을 나가는 백작의 시선은 여전히 부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아직도 그렇게 아름답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낯선 감정을 느끼며. 아내가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 자신을 지키고 남편에게 그토록 따끔한 일침을 놓을 수 있었던 이 주인공과 같은 여성이 과연 흔했을까요? 아니면 소설 속 그것도 남성 작가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것일까요?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